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가 하락세가 계속되면 국가 재정을 전적으로 원유에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전쟁 비용 때문에 국부펀드 잔고가 줄어드는 러시아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휘발유 가격이 저렴해져서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정유업계는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국제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죠. 마린 르펜 국민연합 전 대표가 공금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가택연금형이 내려졌고요.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는데요. 이 판결 이후 프랑스 정치 상황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4월 16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중인 중국을 향해 공은 이제 중국에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지만 미국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쪽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 보복 조치의 표적이 된 미국 농가를 향해선 버텨달라면서 농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첫 만남에선 EU가 제안한 자동차 상호 무관세가 집중 논의됐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EU의 부가가치세와 식품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란 입장이지만 EU는 부가세와 식품, 보건, 안전 기준에 대해선 타협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수단 반군이 15일 내전 발발 2년째를 맞아 별도 정부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수단 반군 조직 신속지원군은 민간 정치 세력과 함께 임시 헌법에 서명했다면서 새로운 수단으로 향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헌법은 지역을 대표하고 통합을 상징하는 15명으로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단에선 2023년 4월 15일부터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피난민이 1,300만 명, 사망자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밤과 15일 새벽 사이 프랑스 각지의 교도소에서 소총 공격과 방화가 잇따랐습니다. 정부의 마약 범죄 대응에 반발해 조직적으로 발생한 공격들로 추정되는데요. 프랑스 당국은 마약 관련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범죄 가담자들의 연령도 빠르게 낮아지자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 분석 업체 암페어의 분석 결과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미국 콘텐츠를 제외하고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2023년 이후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에서 8에서 9%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미국 콘텐츠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7에서 8%인 영국과 4에서 5%인 일본 콘텐츠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대표 히트작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스트리밍 6억 1,990만 시간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비롯해서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 등이 꼽혔는데요. 안페아는 한국의 콘텐츠가 히트작과 함께 지속적인 시청 시간을 끌어내면서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만만디 방지턱에 걸린 미국.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태도를 만만디라고 하잖아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에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 협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공이 중국 코트에 넘어갔다. 중국은 우리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것 빼고는 다른 국가와 차이가 없는데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우리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표적 관세 보복 대상이 된 농민들을 향해서는 버텨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건데요. 네. 농민들이 위대한데 그 위대함 때문에 무역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과 같은 적들을 상대하는 최전선에 서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기 때도 그랬는데 내가 버티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훌륭한 무역 협정이 체결됐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동시에 중국과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거래에 열려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중국을 향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런 얘기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이 지금 예상 밖으로 강하게 버티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중 압박 수위도 높이고 동시에 유화 제스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마음은 급한 건 미국 쪽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일에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상호 관세에서 약간 제외를 하면서 물러서기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대중 완화 조치 아니냐. 왜냐하면 이 품목들을 잘 살펴보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규모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지금 금리 시장의 반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관세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쪽이 다급해졌다라는 건데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에어컨의 8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미국이 수입하는 선풍기의 4분의 3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여름이 덥지 않길 바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인형과 자전거의 75%가 중국산인데 그래서 백악관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제발 무역 전쟁이 끝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결국 대중 관세 면제 품목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지금 분석을 내렸는데요. 네. 지금 중국이 모든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고통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하면서 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성 없는 대중 외교 전략을 내놓고 있고 동맹까지 겨냥한 관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만 혼자서 중국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까지 내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네. 아마 이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도끼로 제 발등 찍기. 약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실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큰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우리가 네. 다 산다. 네. 멕시코도 병합한다. 베네수엘라 침공한다. 가자지구 점령한다. 아주 여러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비호감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그 제품에 대한 보이콧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지난 3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방문자 숫자가 1년 전과 대비해서 거의 10%가 줄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을 때 올해 미국 여행 감소와 보이콧에 따른 피해액이 국내 총 생산의 0.3%. 그러니까 이걸 액수로 보면 거의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8조 5,65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거의 130조 원에 달한다는 그러네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소비자 물가 지표 10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 미국 내 항공료, 호텔 요금, 렌터카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행객을 포함한 수요 감소가 지금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소매 지출 중에 약 200억 달러, 약 28조 6천억 원이 그래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특히 미국 북동부에서 호텔 요금이 한 11%가 떨어졌어요. 캐나다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캐나다인의 3분의 2는 미국을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네. 9월까지 미국행 캐나다인 항공 예약이 70%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협회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관광객이 10% 줄어들면 21억 달러, 약 3조 원이 넘는 지출 감소, 14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북미만 이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3월에 서유럽발 입국자 수도 17%가 줄어들었습니다. 유럽 여행객들 사이에서 미국 내 호텔 예약이 전년 대비해서 25%나 줄어들었는데요. 최근에 유럽 관광객들이 미국 입국 심사를 받다가 구금된 사례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유럽인들이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데를 가자 이렇게 선택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역풍이 불면 관세의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과 보복에 따른 수출 감소에 더해서 2025년 미국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버티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뭐 힘을 어디서 찾아야 그러니까요. 할지.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친구는 닮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란과 핵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 특사입니다. 네네. 위트코프 특사가 이란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 대신에 우라늄 농축 순도를 제한하는 쪽으로 무게를 뒀다가 논란이 되니까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14일에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우라늄과 무기 검증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란은 우라늄을 3.67%를 초과해서 농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란 정부 말대로 우라늄 농축이 민간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거라면 3.67%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고 3.67% 순도 제한만 거론을 했네.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향이 폐기가 아니라 농축 제한을 향하는 것인가? 이런 해석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위트코프 특사가 언급한 3.67% 농축 기준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했던 핵 합의에도 포함이 되는 수치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핵 합의가 폐기된 이후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순도를 60%까지 늘린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제 무기 개발이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위트코프 특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트코프 특사가 하루 만에 SNS에 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은 핵 농축과 무기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네. 최종 합의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틀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조건은 핵 프로그램 폐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주문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발언이 바뀐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가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미국과 이란은 19일에 2차 회담을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네, 이 추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키워드가 톰만큼 커진 제리, 톰과 제리. 네, 거의 예. 대등해지는 거잖아요. 생쥐가 이제 고양이만큼 커진다는 의미인데 네. 이 장소는 영국에서 수도인 런던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서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버밍엄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쓰레기 수거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아. 도시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네네. 유나이트 노조에 소속된 버밍엄시의 쓰레기 수거 담당 노동자들이요, 지난달 11일부터 시의회의 감원 조치와 임금 삭감 계획에 상의해서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이 버밍엄 시의회가 2023년에 지금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노조 측은 이렇게 시의회가 쓰레기와 재활용 담당 직책까지 폐지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됐고 연봉도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삭감될 수 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의회 측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지금 반발하면서 협상이 지금 결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 지금 지난달 11일부터니까 쓰레기 수거가 한 달 넘게 중단이 됐습니다. 네.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달 31일까지 쓰레기 17,000톤이나 수거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오래 쌓여 있다 보니까 봉지에서 오염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쥐들이 정말 아이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네. 쥐 크기가 고양이만큼이나 커졌고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예. 기온이 오르면서 냄새는 더 심해지고 그렇죠. 있다. 버밍엄 쓰레기를 쌓으면 에펠탑 2개를 합친 규모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연히 위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해충 방제 회사 헐터너티브는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쥐들이 더 커지고 대담해졌다. 그래서 쥐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쥐들이 정말 마음껏 도로를 활보하고 있거든요. 뭐 쓰레기가 계속 있으니까요. 네,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되나 보다 하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쥐를 잡기 위해서 먹이로 유인을 했는데 네. 쥐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큰일이네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공중보건 위험 경고가 커지면서 그동안 영국 정부는 이걸 지역 문제라면서 좀 방관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정부가 나서서 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열린 그 협상안도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업은 더 오래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문제가 커지니까 단기적으로 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쓰레기 수거를 일단 군이 돕기로 했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성인 계단을 밟는 신이 내린 건축가. 이 건축가는 안토니오 가우디입니다. 네네.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죠. 네. 이 가우디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경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교황청의 성인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주님과 일치를 위한 갈망으로 움직인 충실한 평신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가경자로 선포를 했는데 가경자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가우디가 2003년에 생전에 신앙심을 인정받아서 시성의 첫 번째 단계였던 하느님의 종에 지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가우디의 영웅적인 덕행을 인정해서 21년 만에 가경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앞으로 복자 심사를 거쳐서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셈입니다. 네. 이 가우디는 현대 종교 건축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우디 작품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교황청이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바티칸 뉴스가 가우디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오는 걸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 가우디가 평생을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건축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1926년에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전차에 치여 사망을 했는데요. 네. 이 성당이 지하 묘지에 안장이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지만 발견됐을 때 행색이 좀 남루했어요. 그래서 노숙인으로 여겨져서 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자, 복자와 성인 반열에 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불치병 치유 같은 기적의 증거를 까다롭게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가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예술가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례가 많진 않아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죠. 프라 안젤리코가 과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복자로 선포가 된 적은 있긴 했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AI에게서 사람의 손길이 느껴져요. 중국 광저우에서요. 머리를 감겨주는 AI 샴푸 전문점이 등장했습니다. 네. AI 세척 기계가 나왔다는 건데요. 고객은 마사지 침대에 누워서 기기에 머리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기계가 적외선으로 머리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해서 네. 다양한 방향에서 물줄기가 분사가 됩니다. 한 13분 만에 머리를 감겨준다는 건데요. 세척 전에 고객이 약, 중, 강 이렇게 세 가지의 강도 그리고 머리 길이에 따라서 장발 아니면 단발 모드로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샴푸를 2번 해주고요. 트리트먼트 1번, 세척을 7번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세척이 끝나면 음이온 자동 헤어 드라이어와 수동 드라이어 중에 선택을 해서 머리를 말릴 수가 있는데 네. 이 가격이 19위안 우리 돈으로 3,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혹한데요. 머리 감고 말리는 게 여자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더울 땐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매장에는 자동 세척기 5대와 사람 직원 3명도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하는 일은 이 세척 전에 기기를 이용해서 고객의 두피 건강 상태를 일단 체크를 해주고요. 네. 모발 상태에 따라서 세척 모드와 샴푸 종류를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네. 하루 평균 30-40명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잘 많군요. 되는 날은 100명 이상이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AI가 등장해서 세심한 손길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라고 매장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동료들하고 이 기계 나왔다고 알려줘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 전설 따라 산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예. 관련된 유적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요. 이제 튀르키예 아라라트 산에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상 해발 고도가 5,137m인 휴화산이어서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지금 노아의 홍수 얘기는 구약 성서 창세기에도 있고요. 그렇죠. 쿠란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자 방주가 아라라트 산에 멈춰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이곳이 튀르키예 아라라트 산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160m 길이의 편평한 타원형 언덕이 있는데 배 아랫부분하고 모양이 좀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이 아니냐라고 추측이 되는데 레이더 전파로 탐지해 봤더니요. 지하 깊숙한 곳에 직사각형 구조물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오. 그래서 이게 배의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데 네. 이 연구팀이 앞으로 튀르키예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추가 정보를 확보한 뒤에 유적 보존 계획을 마련을 해서 발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엔싱크의 노래 바이바이바이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김도관 전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측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보수 진영과의 반 이재명 빅텐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측 제안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합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등 무역 상대국과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는 중국에 먼저 대화를 요청할 뜻이 없다며 미국 농민들에게는 버틸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회에 걸쳐 1억 원 가까이 받아간 수급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들이 크게 늘어 몇 년 안에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역병 입대를 위해 휴학한 의대생은 2,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 책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1에서 3년이 14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에서는 최근 마린 르펜 전 국민연합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정치 문화와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르펜 전 대표가 유죄 판결 최근에 받았는데 유럽연합 자금 횡령 혐의네요. 네, 지난 3월 31일 파리 형사법원은 마린 르펜 전 국민연합 대표에게 유럽연합 자금 440만 유로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기간 중 2년은 전자팔찌를 착용한 가택연금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해졌고 또 벌금 10만 유로, 하나로 약 1억 5천, 그리고 5년간의 공직 출마 금지 처분도 내렸었습니다. 네. 마린 르펜은 유럽의회 보좌관 급여를 당직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이 가택연금형이 아직 시행되고 있었군요. 네, 마린 르펜의 형량 중 절반 기간은 전자팔찌를 착용한 가택연금 형태로 집행된다고 판결되며 주목을 끄는 대목인데요. 네. 가택연금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감옥 대신 자택에 머무르게 강제하는 조치로 프랑스는 2009년 마련한 교정법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전자팔찌 등으로 감시하며 자택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판사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직업 교육 목적과 관련한 외부 연락이나 바깥 활동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가택연금은 1793년
프랑스 혁명 기간 제정된 용의자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도 일정 조건 하에 전자감시를 통한 가택연금이 실형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한 스캔들에는 그나마 관대한 편이지만 네. 정치인의 공금 횡령 같은 금전적 부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판단도 강경합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상태에서 가택연금을 하게 되는 건데 판결 이후에 이 유죄 판결한 판사에게 위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린 르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베네딕트 드 베르투 박 판사는 최근에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 76세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단두대의 사진과 함께 판사를 겨냥한 위협적인 게시물을 올려 체포되었고 네. 현재 판사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정치적 극단주의와 사법주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 때문에 프랑스 사회가 더 양분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은 최근 몇 년간 지지자 수를 확대해 왔으며 주요 지지층으로는 불법 이민자들과 무분별하게 수용된 난민들 틈에서 신변의 불안감이 느껴져서 다시 문턱을 높이자는 그런 나라로 말하자면 집시, 소매치기가 널린 불완전한 프랑스가 아닌 청정 지역, 순수하고 안전한 프랑스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네. 마린 르펜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한 여론조사에서는 31에서 36%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고통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인종차별 금지 조항은 명시되어 있고 워낙 이민자들 중 선거권을 가진 이들이 많아서 네. 선거를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지지자는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익명의 파리 시내 파출소 소속 경찰은 마린 르펜만이 프랑스 대도시의 소매치기, 차량 처리 등 고질적인 범죄율을 줄일 유일한 카드를 가진 후보라고 우리 동료들은 말하곤 한다며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마린 르펜의 당은 정치적 입지를 타격 입었으며 내부적으로도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마린 르펜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하며 주목을 끼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연합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역시 그의 핵심 이념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만 거친 스타일과 극단적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주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일부는 트럼프의 민족주의적 기조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의 언행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 전반의 포퓰리스트들 사이에서도 트럼프는 점점 어색한 동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는 보호무역주의, 다자주의에 대한 불신, 러시아와의 친화적 태도, 불법 체류 등 외국인 혐오와 같은 트럼프의 입장이 유럽 우파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르펜 역시 공개적인 비판은 삼가고 있지만 네. 그의 방식이 자칫 자신의 정치적 신뢰성을 해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에 맨날 오르는 물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원유 가격이 좀 낮아졌어요. 그것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낮아졌나요? 일단 뭐 4월 10일 좀 지난 기준이긴 합니다만 4월 네. 10일 기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해산 브렌트유, 요거 이제 주로 영국 쪽에서 나는 거죠. 네.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브렌트유가 60달러 이하로 내려간 게 2021년 2월이었으니까 오.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낮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에만 18%를 이제 하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낮아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하는 WTI라고 보통 쓰는 이 원유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4월 11일 이후부터는 조금 올라와서 60달러를 살짝 넘기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가격 하락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일단은 1월 달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보면 1월 달에는 78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꾸준히 좀 낮아지다가 3월 초에는 66달러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가서 4월 초에는 사실 71달러. 그러니까 60달러 중반에서 70달러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예. 불과 이틀 후인 4월 4일에 62달러까지 내려갔고 그다음에 4월 8일에는 59달러까지 낮아진 거죠. 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 이 중실류 같은 경우도 2021년 4월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60달러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혹시 이것도 이유가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맞습니다. 어떤 정책 때문인가요? 예, 모든 일에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즘에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기승전 트럼프 대통령으로 그러게요. 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이제 명명한 이제 그날에 이제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를 그렇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관세를 둘러싼 갈등, 보복 뭐 이러다 보면 결국 물가가 오르고 소비 수요도 침체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네. 그러면 석유 수요도 줄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내려가게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가를 떨어뜨리고 싶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네요. 좋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많은 원유를 생산해서 가격이 네. 내려가면 뭐 미국 경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강조를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숫자도 그동안 여러 번 언급했어요. 5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더 내려가야 된다. 더 내려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지면 휘발유 가격도 낮아지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줄어들니까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 원유 가격 하락은 역시 내가 관세를 올리니까 일석이조로 지금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이게 그렇죠. 뭐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제 오펙 그 석유 생산 기구 네, 예, 네. 오펙 플러스가 5월 달부터 하루에 41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수요가 감소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분석할 수도 있죠 보면. 왜 증산을 결정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해서 증산을 했다기보다는 등 떠밀려서 증산을 결정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펙 같은 경우는 여러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네. 이 회원국들마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은 지금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도 좀 시간이 지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라고 생각하면 감산을 할 여력을 이제 갖춰서 감산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국가들은 감산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 살림살이가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증산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행동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가장 예. 좀 말을 안 듣는 건지 독자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통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 이란이 좀 말을 안 들었던 경우도 네. 있었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 계속 할당량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서 국제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슬금슬금 더 많은 양을 생산하다 보니까 네. 오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우리가 뭐 할당을 줘봐야 그거보다 네. 더 생산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증산한다. 라고 발표해놓고 이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요 생산국들에게 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사우디. 예, 사우디부터 한번 네. 살펴보죠. 사우디는 현재 생산량으로 보면 세계 한 3위쯤 되는데 네.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1배럴당 한 3.5달러 정도 원가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얼마든지 하락해도 제일 잘 버틸 수 있는 괜찮은 나라가 거죠. 이제 사우디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사우디 역시도 이제 국가 살림살이를 다 석유에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급격하게 원유 가격이 변동을 하면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사우디 정부의 이제 예산 적자가 6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우디하면 이제 석유 부국으로 우리가 네. 알고 있어서 적자는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요. 문제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네. 올해 석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 여기에 맞춰서 중요하겠네요. 여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배럴당 62달러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예. 근데 62달러 정도면 한 30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난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네, 그 정도는 버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유 더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진 떨어지다 거죠. 보니까 네. 재정 적자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사업들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비용도 충당하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없애려면 사실 배럴당 한 93달러 그리고 이왕이면은 한 108달러 정도까지 네. 올라야 사우디가 재정 적자도 없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도 지금 유가라고 그러면은 대규모 재정 힘들군요. 적자를 이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힘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싶네요. 예, 뭐 세계 2위의 원유 생산 국가인 러시아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세계 2위 이제 원유 생산 국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종 제재가 러시아에 가해지다 보니까 네.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산 원유도 관세 전쟁 영향으로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러시아산 원유는 이제 우랄유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이 우랄유 같은 경우는 현재 배럴당 50달러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해산 브렌트유라든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에 비하면 한 10달러 정도 낮게 거래가 되는 건데 네. 2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도 이 원유 수입이 뭐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예. 러시아 이 정부 이제 예산 가운데 석유와 네.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그리고 과거의 구소련 모두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가 급락하는 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었는데 러시아도 이제 2025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69.7달러, 70달러 정도 선에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짰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한 2.5% 정도의 예산이 적자로 편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네. 지출은 동일한데 수입이 줄면 수입이- 돈을 빌려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금을 깨야겠죠. 그렇죠. 예, 예금 있다면. 네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도 이제 차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국부 펀드에서 일단 급한 대로 돈을 빼오는 방식을 이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래도 안 된다면은 이제 현재 전쟁 중이니까 군사비는 줄일 수 없고 그렇죠. 나머지 분야에서 뭔가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뭐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는 정부 주도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정부가 전쟁 때문에 대규모로 지출을 늘리면서 이제 실업도 없고 그다음에 제조업 가동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호황을 나름대로 누리고 오히려 있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임금도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2023년, 24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매년 4% 정도의 아주 양호한 경제 성장을 기록했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호황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정도 유가, 낮은 유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러시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한 0.5% 포인트 정도 이제 감소할 GDP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러시아는 국부 펀드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돈을 네.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 보험 다 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부펀드에 돈이 좀 충분히 있나요? 일단 전쟁 전에는 이 국부 펀드가 가지고 있는 돈 자산 중에서 이제 금방 꺼냈을 수 있는 당장 꺼냈을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은 한 1,02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한 390억 달러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쓸 곳이 많아졌는데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전쟁 일단 국부 펀드를 중이니까. 헐어서 사용해 왔는데
이게 사실 이제 러시아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는 한 3,400억 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네. 외환보유고에 손을 대는 게 이럴 때는 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외환보유고 대부분이 유럽 쪽에 있다가 이 서방 제재로 지금 동결이 돼 버려가지고 안 되겠네요. 러시아가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러시아도 보니까 어쩔 수 예. 없이 국부 펀드를 이제 건드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죠. 미국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미국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은 좋죠. 네. 뭐 국민들도 이제 휘발유 가격 내려가니까 네네네.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꼭 좋냐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은 민간 업체들이 이제 석유를 채굴 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이 생산 업체들이 이익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팔수록 적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탐사,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석유 생산 능력이 감소한다든지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은 가격은 모두에게 손해다라는 것이 미국 석유업계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적절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수준은 너무 낮아졌다라고 미국 이제 석유업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뭐 기억에는 안 나시겠지만 2015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당시에 원유 공급이 막 증가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 당시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 업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 세일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럴당 $50 이하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미국 세일 업체들 절반 이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좋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은 원유가 얕은데 매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파면 바로 나오는데 네. 미국의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수압 파쇄법이라는 이런 또 독특한 방법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배럴당 $6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손해를 손해인 거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도 많은 셰일 업체들이 파산했는데 이제 10년 만에 겨우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또 파산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석유가 안 나니까 일단은 뭐 당장은 기름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여건으로 보면 대부분 유가가 좀 하락했을 때 좀 네. 한숨 돌리고 좋아진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휘발유 등 뭐 석유 제품 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그 원유 가격 하락을 반기는 주체는 또 정부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유류세를 그동안 제대로 징수를 안 해왔거든요.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걸 좀 메꿀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11월 정도부터 이 국제 유가가 막 급등하면서 네.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장을 해왔어요. 네. 매년 그러다 보니까 한 5조 원 정도 연간 한 5조 원 정도 이제 세수가 이제 줄어들어서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좀 겪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이걸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국민도 좋은데 또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건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사실은 이제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그 산업계가 이제 정유업계입니다.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들여와서 이것을 휘발유로 이제 갖다 파는 일을 하는데 이 정유 마진이라고 부르는 이것 자체가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워낙 낮은 가격이니까. 그렇죠. 서로가 이제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업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줘야 1년 살림살이도 좀 하고 그렇죠. 시설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원유 가격이 훅 빠져버리면 네. 지금 계획하고 있던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루거나 못하거나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격이나 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나쁘고 네. 떨어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전체 그렇습니다. 경제를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저유가가 앞으로 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세상에서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환율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름 가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들 그렇군요. 합니다만 예.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네. 이제 저유가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단 국제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예측 가능성이 지금 너무 낮아졌어요.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맞아요. 아침에 네, 눈 네. 뜨면 어떤 일이 벌어져 새로운 있을지. 뉴스가 막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투자를 늦추거나 취소하는 거죠. 일단 현금을 움켜쥐고 좀 네. 지켜보자라고 그렇죠. 하니까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수요도 당연히 감소하지 않겠는가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렇죠. 또 튈 수도 있으니까 네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주식시장에서 ETF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또 그렇죠. 이렇게 내리면 또 인버스에 투자하셔가지고 또 돈을 버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둘 양쪽 모두 다 이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네. 조심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당분간이라 하면 한 1, 2년 보세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일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타협을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아니면 뭐 정말 빠이빠이 하고 다른 길로 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정해질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좀 어떻게 보면 무던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 뉴스 그리고 특히 에너지 시간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전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라 이지보어의 샤인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ake up one morning, you realize your life is one big compromise. Stuck in the job you swore was on.